안녕하세요. 김보영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월 평균 독서량은 0.8권. OECD 가입 국가 중에 최하위인데요. 독서광으로 유명한 윈스턴 처칠의 명언을 떠올리면 책 읽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 모든 책들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쓰다듬고 쳐다보기라도 하라. 책을 펼쳐서 눈에 띄는 구절부터 읽기 시작하라. 책을 완벽하게 다 읽겠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일단 책을 가까이 두고 편하게 보기 시작한다면 독서량도 늘고 또 독서 강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오늘 TV 도서관에 가다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도서관 서평위원회가 선정한 책을 전문가의 해설로 만나보는 시간이죠. 도관전평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사랑하지만 죽도록 밉고 밉지만 사랑스러운 그 이름, 가족. 우리는 왜 가족에게 상처받고 가족 때문에 힘들어할까? 남이 상처를 주면 피할 수 있지만 가족은 외면할 수 없어 더욱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데, 가족에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나를 위한 심리학. 가족 심리 치유 전문가 최강현의 가족의 발견. 때로는 원수같이 싸우지만 끝까지 나를 믿고 사랑하고 위로해주는 존재, 가족. 언제나 거기, 그렇게 그대로 있어 몰랐던 가족과 나의 상처를 발견하고 보듬고 공감하며 마침내 내가 행복해지는 법. 가족의 발견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 오늘 도관전평이 선정한 책은 가족의 발견입니다. 책 이야기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이자 가족심리치유 전문가, 또 한세대학교 상담대학원 최강현 교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책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배경재 동덕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책 제목이 가족에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나를 위한 심리학, 가족의 발견인데, 먼저 이 책을 쓰신 계기부터 한번 여쭐게요. 예, 저는 이제 작가보다는 저의 진짜 직업은 가족 상담사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만났던 그런 분들, 또 그런 문제들을 접하면서 제가 이제 제 안에 있던 고민들을 이제 엮어서 네. 만든 그런 책이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작가의 어떤 그 고뇌에서 나온 것보다는 그 상담 현장에서 나온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담고 있습니다. 네네. 현장에서의 개인의 아픔 또 상처부터 그렇죠. 시작된 책이다 이렇게 네네. 볼 수 있겠군요. 아, 교수님 가족의 발견 이 책 읽어보셨죠? 네. 어떠셨어요? 소감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이 책의 제목이 가족에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나를 위한 심리학이란 부제가 있는데, 읽어보니까 굳이 뭐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없더라도 가족과 원만하게 소통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읽어봄직한 그런 책인 것 같았습니다. 네네. 몇 가지 하나하나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발견 먼저 첫 장의 제목이 착한 사람이 왜 행복하지 못할까인데, 사실 우리는 살면서 항상 착해야 된다, 착해야 복 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왜 착한 사람은 행복하지 못할까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 왜 그럴까요? 아마도 착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좀 심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 같은 경우만 해도 더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네. 어려서 이제 교육받을 때 상대방한테 좀 위협도 가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되고, 항상 착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교육을 많이 받고 자라게 되는데,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커서 정말 그래서 착해졌나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제가 착한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착해야 된다라는 교육 자체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스스로를 좀 감추게 되고, 또 스스로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욕구 또한 이렇게 감추게 함으로써 네. 결국에는 내 행복을 좇아야 되는 요즘 그 사회에서 내 행복을 이렇게 쫓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약해지는 거 아닌가, 착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육을 받다 보면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한 걸까요? 착하게 살면 안 되나? 못되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저에게 오는 많은 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사회에서 만났다면 좀 호감 가고 네. 괜찮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착하고 어떻게 보면 괜찮은 분들이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가가
저의 이제 고민이었죠. 네네. 그래서 저의 어떤 실제적인 관찰을 통해서 그분들을 이제 관찰하면서 아, 이분들의 문제는 너무 착한 것에만 집중하고 있구나.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늘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죠. 예. 늘 쉽게 말해서 눈치 보고 긴장하고 자기 중심적인 어떤 자기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늘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사는 거. 이게 바로 진짜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보다 자신의 욕망에 좀 솔직해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조치면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착한 걸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런 착함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잖아요. 네, 네. 예. 이제는 타인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조금 더 착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좀 더 사랑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타인의 말이나 뭐 행동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그럴 때면 하루 종일 그 생각에 빠져서 우울해지고 이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교수님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도 물론 상처를 받을 때가 많죠.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면 이제 한 학기가 끝나면 이제 교수님들도 학생들을 평가하지만 요즘에는 또 학생들도 교수님을 평가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심지어는 거기에 이제 코멘트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 과목은 어땠다. 아,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받다 보면 어떤 의견은 정말 도움도 되고 또 다음 학기 준비하는데 힘도 나고 하는데 또 어떤 의견은 또 상처를 주기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 딴에 이제 힘들게 과제를 줬는데 이건 학생을 괴롭히기 위한 과제를 준 거냐 뭐 이런 사실 의견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네. 그런 의견들을 볼 때면 제가 의도한 거하고는 좀 다른 결과니까 이제 상처를 받을 때도 있긴 하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처를 좀 받을 때 그냥 자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네, 자면은 잊어버리는. 네. 잊어버리기도 네. 하고 멀어지죠. 시간이 이제 멀어지니까 좀 네.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게도 되고 하는데 네. 마침 책에 또 그 새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나와 내 주변을 새롭게 조망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이렇게 멀리서 조망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예,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그렇게 객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저는 궁금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고대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제안은 새 시각으로 이렇게 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어떤 상처를 받게 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딱 그 시야가 좁아져서 부정적인 시각을 통해서 특히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저도 이제 매 학기 강의 평가를 받을 때마다 상처를 받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공통된 네. 고민이시군요. 이게 근데 교수님들의. 그 예.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거는 좋았다는 그런 학생들의 평가보다는 나빴다는 학생들의 평가가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네네. 그들이 비록 소수였다 할지라도 그게 더 커 보여요. 그러다 보니 그 소수의 학생들에게 상처받게 되고 전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애정을 좀 더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의 책은 이야기합니다. 좀 더 힘들더라도 분리시키고 객관적으로 볼 걸 제안을 하죠.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노력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겁니다. 네. 네네. 자, 가족의 발견에 보면 또 다양한 상담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만한 사례가 바로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부부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아내가 우는데 그때 남편이 라디오의 볼륨을 높이게 되는데요. 자, 이제 뭐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한 부부가 이제 그 첫 명절 신혼 부부가 그 시골에 가서 이제 명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댁은 이제 나름대로 애써서 이제 명절을 준비를 했죠. 결혼 후 첫 명절 때 일입니다. 새댁이었던 저는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명절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머니와 시누이가 대화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쟤는 왜 이렇게 일을 못한다냐. 글쎄 말이야, 엄마. 그 순간 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지만 아무런 내색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슬픔을 참지 못하고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쩜 어머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 그런데 그때 남편이 라디오 볼륨을 높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자기 아내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위로는커녕 라디오 볼륨을 높이다니. 제가 이런 남편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많은 부부들이 아마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봄직한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떠세요?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많죠. 근데 그
교수님께서도 이 책에서도 거울 생각이라는 그 내용을 알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부부처럼 친밀한 관계일수록 상대방도 나처럼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거울을 바라보듯이. 네. 근데 그 글을 읽다 보니까 정말 그 말이 맞겠다 싶은 게 저도 이제 와이프하고 아내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좀 많더라고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아내하고 맞벌이를 하는데 아내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뭐 그만둬도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되게 가볍게 받아들이죠. 저희 남편과 비슷하네요. 네. 근데 제 의도는 사실은 네.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면 내가 이렇게 뒷바라지 할 수도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 그리고 또 애 양육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사실 그런 의도가 밑바탕에 깔린 건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또 와이프는 아내는 좀 내가 힘든 거를 이 남편도 알아줬으면 그렇죠. 공감해줬으면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들이 대부분 또 남성들이 그 무뚝뚝하게 자라났고 또 그런 감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음. 자, 배경재 교수님의 이제 문제를 들었는데 앞에서 언급한 부부싸움의 원인과 또 배경재 교수님이 조언할 만한 대화법 또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먼저 이제 조금 전에 그 사례 보면 이제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네. 예. 순간 아내가 막 우니까 어떻게 당해서 순간 이제 라디오의 볼륨을 그냥 튼 거예요. 네네. 근데 아내는 그거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서운해서 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부부간에 법칙이 있습니다. 받은 건 반드시 돌려준다. 예, 어떤 식으로 또 돌려주게 되겠죠. 예. 네.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공감의 부재였던 네, 걸 봅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우리 배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한국 남성들이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아내들의 우리 그 동료들도 있겠지만 네. 그 감정에 공감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공감인 거예요. 만약에 그 이제 남편이 여보 많이 힘들었지. 그 한마디면 사실 다 해결되는 맞아요, 거였거든요. 사실은. 네. 그 공감이 가장 좋은 그렇죠. 해결 방법인 네. 것 같아요. 참 그게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남자들한테 그렇죠. 잘 안 되는 방법. 가장 어렵죠. 네. 또 우리 아까 이제 배 교수님의 이제 아내분도 원하였던 건 이거죠. 당신 직장에서 많이 힘들구나. 참 힘들게 요즘에 좀 지쳐 보였어라고 하는 그 말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바로 다음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예전에 책도 참 인기가 있었어요. 정말 부부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어서 더 외롭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은데 배경재 교수님 어떠세요? 남편으로서 이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예, 이제 저한테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친구들 간에는 아주 정말로 나서서 의견도 얘기하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이제 그런 친구인데 집에서는 말 한마디도 안 한다. 그러니까 뭐 예전부터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경상도 특히 남자분들이 네. 집에서 딱 3마디만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가정 안에서의 그 생활하고 가정 밖에서의 또 생활이 좀 다른 제 친구들도 많고 또 네. 저도 사실은 또 그런 측면도 많은 것 같고요. 좀 다르지 않은가. 특히 남성과 여성이 얘기할 때 또 남성의 또 가정 안팎의 모습이 좀 다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책을 쭉 읽다 보니까 근데 또 위안이 되는 게 교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태생적으로 좀 다르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네. 왜 그렇게 남과 또 부부는 이렇게 서로 다른 걸까요? 일단 심리학적으로는 아니면 아니무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뭐죠?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여성성인 아니마가 있고 그리고 여성에게는 남성성인 아니무스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특히 두 커플이 갈등을 경험할 때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각각에 있는 그 남성성과 여성성이 격돌한다고 보죠. 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남자들은 이 안에 있는 여성성, 그러니까 삐지게 되고 토라지게 되고 쉽게 상처받게 됩니다. 네. 반면에 여성은 남성성, 공격하고 아. 거친 그런 것들이 발휘되면서 더 격렬한 이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네. 심리학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보다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결국은
해답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네. 이제 역지사시죠. 그게 가장 사실은요. 좋죠. 가장 이제 네. 결국 심리학이 전하는 많은 이론의 핵심은 사실 그 부분에 맞춰지는 것 같아요. 네. 이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요. 네. 네. 자, 또 이런 내용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책에 보면은 거식증이나 폭식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부부와 또 부모에게 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사례인지 좀 짧게 설명해 주실까요? 예, 요즘에 보면 이제 거식증과 폭식증 환자들이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 뭐 다이어트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제 심리학적 접근에서 보면 일종의 그건 가족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중학교 때 반에서 1등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을 만큼 공부를 잘했는데요.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처음 치른 모의고사를 완전히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너무 실망해서일까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그때마다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어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체중은 점점 늘어갔고 성적은 점점 더 떨어졌습니다. 전 성적표가 나올 때마다 부모님께 원망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왜 나한테 공부하라고 말 안 했어요? 왜? 공부하라고 할 때마다 짜증내고 하는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딴소리니? 싫어! 다 싫다고! 다 때려칠 거야! 대학 안 가! 제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저도 잘 모르겠고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거식증을 보이는 그런 소녀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족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았던 아이들입니다. 네. 바로 엄마 아빠의 부부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했던 아, 아이들이죠.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싸울 때마다 그걸 풀어주고 화해시키고 네. 그리고 엄마를 위로했던 음. 그런 이제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제 못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파업이 아. 바로 거식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네. 할까요? 단지 음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가족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더 이상 자녀가 엄마 아빠를 해결하려고 부부 갈등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네. 참 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저도 아직 아이들의 나이가 어리긴 합니다만 아이가 점점 커갈수록 점점 더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배 교수님은 어떠세요? 부모의 역할 잘 하고 계세요? 저도 10살짜리 아들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 그 독립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조금 놀라긴 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저도 정서적으로 자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했는데 네. 자상한 아빠가 알고 보면 불안감이 높은 아빠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침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를 등교시키는 건 제 역할인데 항상 신호등을 끝까지 건너가는 걸 확인해야지 이제 돌아볼 정도 약간 불안감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를 저부터도 좀 이렇게 끊어야지 애가 독립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책을 읽고 나니까. 네. 그리고 또 책에 관련된 내용이 사랑의 질서가 바로 서야 가족이 건강하다라는 언급을 해주시면서 네. 이 아이와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경계를 두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사실은 아이와 경계를 두는 게 과연 필요할까? 그게 오히려 또 부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좋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경계를 두면서 독립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그 자녀들과 애착 형성하고 친밀한 거는 대단히 뛰어납니다. 근데 우리 그 문화권에서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경계죠. 그래서 또 너무 지나친 경계는 사실 또 이제 더 큰 상처가 되어지죠. 네. 예. 근데 이제 균형이죠, 사실은요. 적당한 애착과 친밀감, 네. 그리고 또 적절하게 경계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너무 부모를 의지하지 않게끔, 네. 그리고 너무 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비록 자녀가 미숙하지만 사실 미숙하잖아요. 미숙하지만 좀 더 기다려주고, 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게 일종의 경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 간에도 어느 정도 적절한 거리가 그렇죠.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이 또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아이와 나를 하나로 보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자신이 못 이룬 꿈을 자식에게 그렇죠. 강요한다거나 음.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책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네. 네네. 백영재 교수님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내 꿈을 투사한다는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 그 네.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실제로 부모님의 욕망이나 또는 현재 상황이 자식한테 영향을 주는 경우를 많이도 보기도 했고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되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애한테 꿈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유치원 때만 하더라도 꿈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교수님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빠와 애가 같은. 애가 교수라는 직업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빠도 교수님이니까 네, 나도 네. 이게 되고 싶다라는 그럴 수 그냥 있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네. 근데 애가 이제 크고 나서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지금은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럼 꿈이 뭐니? 하고 최근에 물어보면 로봇공학 교수 이런 얘기를 또 하죠. 이게 짬뽕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합쳐진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반드시 미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이게 그냥 영향이면은 다행인데 그렇죠. 이게 못 이룬 욕망을 아이에게 투사시켜서 스트레스를 준다거나 하는 경우가 문제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겁니다.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것이다. 음. 이걸 먼저 이제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네. 좀 거리감을 두고 독립된 인격체로 그렇죠. 인정하는 것.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그렇죠. 얘기네요. 예. 추천할 수 있고 뭐 제안할 수 있죠. 당연히 부모니까요. 하지만 최종적 선택은 아이에게 맡길 수 있는 네.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가정의 중심인 아버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두 분의 아버지가 또 나와 계신데요. 책에 보면은 남들이 보기엔 아주 모범적인 아버지인데 가족들에게는 외면받는 그런 아버지의 사례가 나옵니다. 이 내용 좀 짧게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제 친구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를 몇 년 전에 이제 제주도에서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고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근데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제 친구의 아내가 이제 남편 욕을 계속 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죠. 부부가 같이 이렇게 만난 예, 자리에서. 예. 이야기를 듣다 보니 느낀 건 이거였습니다. 제 친구 정말 성실한 친구죠. 정말 말 그대로 성실맨인데 저의 아버지는 술과 여자를 좋아하고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때문에 힘들게 사시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조용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됐습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술과 여자는 멀리하고 폭언이나 폭력도 휘두르지 않는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았습니다. 매일 정확한 시간에 퇴근했고 나만의 공간인 소파에서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저 때문에 숨이 막히고 사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제 친구가 갖고 있었던 문제가 그거더라고요. 돈만 벌어오는 가장이었어요. 네. 칼퇴근해서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서 TV 리모컨만 붙잡고 있다는 거죠. 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그렇죠. 않고. 아무도 접근 못합니다. 네, 그 리모컨을 안고 있는 자리에 네. 가족들과는 소통도 안 되고 전혀 어떤 정서적인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돈만 벌어오는 가장과 함께 그다음에 중독과 무기력을 갖고 있는 가장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중독은 이제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심각한 문제를 주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어떤 뭐 알코올 중독이든 뭐 게임 중독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양복 입은 중독자란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복을 입고 좀 열심히 직장생활을 합니다. 사회활동하지만 주변 사람이나 가족들하고는 정서적으로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또 하나 이제 무기력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어떤 직장에서 어떤 무기력을 경험한 이 가장들의 특징은 뭐냐면 가족 안에서 그걸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족 안에서 좀 더 통제적이게 되고 아니면 좀 더 가부장적인 그런 엄격한 규칙을 요구하게 되어지죠. 자, 여튼 이런저런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결국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가족이고 그럴 텐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가정의 행복의 비결은 이제 공감에서 출발합니다. 네. 그래서 저 사람도 참 힘들었겠구나. 네. 어쩌면 저게 저 사람의 최선이겠구나라고 하는 이해와 공감이 이제 가족과 부부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배려입니다. 이 배려는 뭐냐면 화를 낼 때 예를 들어서 네. 바로 대응하기보다 한 번 좀 참아줄 때 네. 사실 그게 배려거든요. 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배려는 성격의 문제기보다는 주고받게 되어져요. 네. give and take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배려를 많이 주고받는 부부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지만 또 때로는 자녀들에게 좀 실수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잘 기능할 수 있는 건강한 가족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 행복한 가정의 중요한 키워드는 공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네. 동양적인 사실 그 문화권에서는 특히 부자 간의 이 어떤 공감이랄까요? 정서적인 유대가 상당히 어색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극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아빠한테 특히 아버지한테 기대했던 역할이 양육보다는 경제적인 부분이 강해서 그랬지 않았을까 네, 싶은 네. 생각이 들고요. 근데 네. 요즘 사회는 또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또 아버지상도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데니얼 골먼이 얘기한 사회지능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특히 요즘에 그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간의 인간관계에 상당히 익숙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인터넷 간의 인간관계에서는 사실 사회적 공감성이 떨어지게 마련이고 그래서 실제로 요즘 친구들을 보면 저희 제자들을 보거나 할 때는 이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는 친구 간의 관계를 어색해하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또 대물림되고 전체 사회적으로 사회성이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결국 이런 사회지능을 높이고 그래서 공감지수도 높이고 해서 행복한 가족을 꾸리게끔 유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감과 배려라는 말이 사실 쉬운 얘기는 같지만 또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또 그렇죠. 우리가 많이 듣기는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지 않은 거기도 하거든요. 이번 기회 삼아서 한 번 더 노력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외에도 책에서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 또 공감했던 부분, 또 궁금했던 부분 있으셨다면 있으세요? 가족의 발견이라는 책에서 오늘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트라우마라는 그렇죠. 사실 부분도 또 중요한 주제였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근데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그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극복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관점의 변화를 강조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이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더라도 힘든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트라우마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어린 시절 경험했던 그런 상처의 경험이 큰 목을 한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 이제 2,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실직을 당하면서 저희 가정이 되게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먹고 살지만 이제 집을 팔고 전세와 월세로 이렇게 이제 쭉 떨어지게 됐을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로부터 어느 날 이제 그만 놀지 말자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아이고, 어린 나이에 그렇죠. 상처받겠네요. 큰 상처 받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친구의 엄마는 좀 그 생활이 어려운 아이와 어울리길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저는 말 그대로 가난한 아이, 뭐 교육상 도움 안 되는 아이로 낙인 찍히게 됐고 이제 소중한 친구를 잃어버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의 아버지가 이제 은행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은행원의 아이가 이제 뭐 실직자 아이와 어울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래서 은행 다니는 사람들 안 좋아합니다. 그게 일종의 트라우마가 트라우마가 된 된 거죠. 거거든요. 예, 아주 오랫동안 네. 내가 왜 은행원들을 싫어하나 했더니만. 근데 이제 저는 그 후 되게 좀 친구를 더 사귀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됐고, 네. 그다음에 그만큼 좀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신감을 잃어버려서. 근데 제가 이제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저는 알았어요. 그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알랭도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가난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무시라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혼자 무시다는 건 상관이 없지만 제 가족들에게 또 그런 가난의 무시를 받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열심히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그 지난해 그 기억은 저에게도 여전히 아파요, 사실은요. 네네. 예. 근데 그 기억을 돌아봤을 때 네. 제가 얻은 게 이겁니다. 아, 그렇구나. 음. 그 상처는 내가 원한 건 아니지만 음. 그 상처 덕분에 내가 더 치열하게 살 수 있었구나. 네. 바로 의미의 전환이죠. 아. 네, 관점의 전환을 얻게 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에게 뭐 약이 될 수 있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 지금 직접 쓰신 이 가족의 발견이라는 책 네. 특별히 권하고 싶다 하는 분 있으세요? 어떤 분들께 권하고 싶으세요? 제 책은 조금 더 가족 안의 갈등과 네.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더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이고요. 그리고 또 해결도 사실 가장 어려운 네. 그것도 가족이죠. 네. 그래서 그 가족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좀 더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배 교수님께는 가족의 발견 한 줄평 부탁드릴게요. 예, 가족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지 가족이 행복하고 또 가족이 행복해야지 나도 행복할 수 있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정의 달에 특히 아버님들이 꼭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가족의 발견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남한테는 예의를 갖추고 사는 반면에 또 가족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또 편하다는 이유로 더 쉽게 상처주고 또 배려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와 가족의 상처를 바로 보고 서로 보다듬어서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책 이야기 국회의원 서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원의 서재가 공개될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의원님 경기 잘하시는데요? 일러라고 진짜 일러라고. 아 진짜 읽고 계세요? 예. 카터 대통령이 썼는 건데 팔레스타인을 좀 차별하지 말고 대당하게 대해주라. 그런데 뭐 그 글자도 좀 굵고 뭐 그래서 또 좀 짙고. 영어 되게 잘하시나 보다. 아니 잘 못하지만 글자가 굵으니까. 도서관에서 빌리셨나 봐요. 이게 잘 안 나온 책 번역서가 없어요 그게. 도서관 좀 자주 이용하세요? 자주 이용하지요. 국가 발전에 대한 책도 있고 뭐 철학한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환경책도 있고 뭐 관심이 많죠 이제. 학창 시절에는 좀 어떤 책 읽으셨어요? 학창 시절에는 고등학교 때는 이제 대학교 가기 위해서 뭐 소설 이제 단편 소설 읽었고 대학교 때는 교양 과정에서 조금 읽긴 읽었는데 많이 못 읽고 이제 또 고시 공부해야 되니까. 요거나 이거 이 책이요. 이 책이 제가 참 인상 깊게 읽은 책 국가의 부와 빈곤 이 책입니다. 좀 뜨겁죠? 많이 두꺼운데요? 많이 뜨거워요. 부자 나라도 있고 가난한 나라도 있는데 그럼 왜 부자 나라는 부자가 됐고 또 가난한 나라는 왜 그냥 가난을 면하지 못하는가? 그것이 이제 불합리한 제도, 혹은 환경, 혹은 기후,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 그런 책인데 나라가 이제 자원만 많다고 저절로 부자가 되지 않고 그런 말하자면 사유재산 제도를 할까, 또 특허 제도를 할까, 또 어떤 개인 어떤 교육을 할까, 합리적인 제도가 이렇게 결합된다면은 대한민국 같이 지금 60년 만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되는 유일한 나라가 탄생하듯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역사적으로 고정하고 또 증명했다 할까 그런 책입니다.
세계 부자 나라가 온대 지방에 있긴 있죠. 유럽도 온대 지방이고 중국과 일본, 한국, 대만 여기도 역시 온대 지방이고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는 뭐 그런저런 이제 제도라든지 기후 환경 때문에 그 가난해서 탈피를 못했다. 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못 사는 거는 뭐 말라리아라 할까 그 풍토병이 많아요 사실요. 그래서 그 가축도 사실 그 번식을 잘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도 열대지방이다 보니까 그 생활 환경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독충이라든지 또 해로운 그런 기생충, 뭐 박테리아, 세균 이런 게 들끓어서 국민들의 생활을 아주 엄청나게 불편하게 만들죠. 물론 유럽에서도 그 흑사병 때문에 뭐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지만은 아프리카는 그냥 늘 그냥 그 해충, 풍토병 이런 걸로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치명적인 그런 기후 탓 같아요. 그 기생충, 뭐 해충들하고 싸우는데 골몰 하고 좀 문명 발전을 좀 더디지 않았느냐 뭐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운 나라수록 빈곤한 국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조금 그런 단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그래도 조건이 맞는 것은 이제 유럽이었다. 르네상스는 이탈리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근대화가 된 것은 영국 조금 늦긴 했지만은 제도가 그래도 제일 합리적이었어요. 뭐 이제 개인의 재산을 인정했다든지 특히 특허제도 그런 것을 영국에서 이제 제일 먼저 체계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신분이 뭐 미천하더라도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애써서 발명한 결과를 다 인정을 해줬어요. 뭐 스티븐슨 그분이 저 전기 기관차를 발명을 했죠. 제임스 와트는 전기 기관이고 발명을 연이어서 이제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학교 졸업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선원의 아들이거나 뭐 광부의 아들이거나 뭐 이랬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이제 석탄 나를 때 너무 힘드니까 그 물 젖은 석탄을 끌어올리고 또 어디로 옮기고 하는 게 보통 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영국 사람들은 이제 연구를 많이 했죠. 수레를 만들면 좋겠다. 수레도 또 사람이 밀어야 되니까 폭발력 있는 전기를 가지고 이제 뭐 하면 좋겠다. 이렇게 차츰차츰 발전시켜 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기 기관차가 되고 전기 선박도 되고 일련의 그런 발전 과정은 다 그 뒤에 그런 걸 다 사회재산화하고 심지어 그 눈에 안 보이는 발명의 결과 그 성과도 전부 다 이제 권리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대륙에서도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이제 발명의 재주 있는 사람들이 돈 벌고 그것이 결국 영국 산업을 일으키고 영국 국민들이 다 부자가 되고 나중에는 또 전체 국가가 부자가 되고 그런 결과가 됐죠. 중국 같은 나라는 그 명나라 시대에 정화라는 그 환관을 시켜서 세계 최대의 배를 만들었죠. 아마 한 100m 가까이 되는 배를 만들어가지고 수만 명이 그 선단을 구성해서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그 중앙아시아 또 저 아프리카까지 진출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중국인 도시도 만들고 이렇게 건설을 했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외국들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좀 부작용이 좀 심하다 뭐 이렇게 또 유교를 이제 신봉하면서 좀 국수주의로 좀 빠지면서 그렇게 그 발달했던 조선 기술을 그냥 다 없애버려요 그냥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냥 계속해서 이제 좀 학문만 숭상하고 어떤 실물 경제를 좀 등한시하는 그런 분위기로 흐르면서 문명이 좀 퇴보했다 할까? 사실 종이도 발명했죠. 또 나침반도 발명했죠. 뭐 중국이 발명한 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쇠퇴하고 말았다. 이 19세기 아편전쟁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국력은 쇠퇴하고 나중에 종이 호랑이로 전락해서 뭐 영국 독일한테 나라가 짓밟히고 뭐 그런 역사도 이제 이렇게 말하면 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비교를 하고 있죠. 일본은 뭐 철저하게 이제 그 서구를 따라하는 동양인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서양인이다 하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서양의 모든 제도와 기술과 교육을 정신까지도 서구화 시켰죠. 일본은. 그래서 뭐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 사이에 중국은 이제 뭐 계속 잠을 자고 있었고 조선도 그냥 중국 영향권에서 중국보다 훨씬 더 못했습니다. 연안 박지원이 이제 청나라 수도 연경에 가면서 놀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청나라 사신을 가면서 양반 사신은 이제 말을 타고 종들은 이제 말을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다 이제 보고 이제 놀래 우습다고 이거 말을 갖다 마차를 만들어서 같이 타면 이렇게 빨리 갈 수 있고 아마 그때 연경 가는 그 길목에 작은 도시에서는 마차 안에다 한 20명씩 태워가지고 동네 아가씨들 다 태워서 걱정 갖고 그런 거예요. 벌써 그 당시에. 그런 시스템을 보면서 그때 이제 연안 박지원도 많이 충격을 받고 왔다는 내용이 있는데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양반들이 좀 시키는 대로 그 분수를 지키도록 뭐 그런 체제를 이루니까 실학도 좀 발달이 좀 더디고 근대화해서 뒤처지게 된 원인이 됐죠. 한국은 당장에 화내는 것보다는 참으면서 나중을 기약하는 아주 그런 참 저력 있는 민족으로 특히 뭐 포철 성공사를 들면서 이렇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포항제철 성공은 제가 봐도 대단한 그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우선 철도 많이 안 나지요. 또 물론 이제 또 연료도 풍족하지 못합니다. 고열량의 석탄도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석탄을 초기에는 이제 미국에서 수입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서양을 지내와 가지고 카리브해로 내려와서 파나마 해협을 건너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포항까지 도착하는 겁니다. 아주 지극정성을 다하고 또 거기 근로자들도 참 뜻을 함께 하고 일사불란하게 공장 짓는데 열을 올려 가지고 그래서 그게 성공했는데 이 렌즈 교수도 그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일본 같으면은 이제 한국에서 철강이 나오게 성공한 게 된다면은 대단한 손해를 입을 것이다. 시장을 뺏길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이제 뭐 하지 마라. 뭐 배경은 뭐 이제 자기들 시장 뺏길 거겠지만은 식민지 시대 때 그렇죠. 그때를 과거 연애하지 말고 그렇죠. 예, 뭐 그렇죠. 당장 그렇게 뭐 보복해가지고 감정적으로 나오는 건 하나도 덕이 될 게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다 오히려 약으로 삼아서 이제 발전을 미끄럼으로 삼는 지혜를 한국민은 발휘할 줄 알았다. 이런 뜻으로 읽혀지더라고요. 좋은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이 이제 자유롭게 활동하시고 물론 필요한 기조가 좀 필요하죠. 이제 자꾸 이제 환경 문제는 제기가 되고 애써 닦아놓은 기술이라든지 발명의 성과를 다른 사람이 훔쳐가고 뺏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위해서 또 규제가 좀 필요한 것이죠. 가급적 규제가 없이 자유경쟁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또 그 성과를 개인한테 철저하게 인정을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소득을 많이 올리면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도록 세금 좀 내도록 하고 그렇게 한다면 전체적으로 국가는 잘 살지 않을까 저는 이게 또 법률가로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책이 좀 두꺼워서 읽으면 재밌긴 있어요. 사실 몰랐던 내용도 많고 워낙 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또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이 소개하고 그래서 참 책을 한번 잡으면은 그래도 이제 좀 두껍긴 하지만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읽을만 하다 이렇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국회 도서관이 엄선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책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죠. 은퇴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지만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노후 준비는 손 놓게 되기 십상이죠. 인퇴 설계를 해야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 이 책을 읽어보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은퇴 달력을 소개합니다. 현직 금융권에 종사하고 있는 저자 유지송. 그는 은퇴는 시기의 문제일 뿐 누구나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이고 은퇴 준비는 결코 닥쳐서 하는 것이 아닌 1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은퇴의 D-Day 개념을 도입해 은퇴하기 10년 전부터 시기별로 알아두고 시행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줍니다. 은퇴 계획 세우기를 시작으로 부채 정리, 은퇴를 위한 재원 확보, 주택연금 활용법과 의료비 준비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은퇴 달력은 은퇴를 코앞에 둔 중장년부터 은퇴를 대비하려는 젊은 직장인 모두에게 체계적인 가이드북이 되어줄 것입니다. 28년 된 낡은 자동차를 타고 월급의 90%를 기부한 대통령. 바로 우루과이 전 대통령 호세 무이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의 삶과 철학을 담은 평전이 출간돼 화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무히카를 소개합니다. 나는 가난한 대통령이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절대 가난하지 않다. 삶에는 가격표가 없다. 검소하고도 친근한 카리스마로 전 세계의 새로운 지도자상을 보여준 무히카 전 대통령의 말인데요. 지난 3월 국민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임기를 마친 무히카는 체게바라 이후 가장 위대한 남미 지도자로 불리며 노벨 평화상 후보에 2차례나 올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무히카에는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게릴라 출신이 13년간의 독방 수감 생활을 거쳐 국민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기까지 무히카의 파란만장한 정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검소한 삶과 자선을 몸소 실천하며 참된 삶의 가치를 위해 살아온 무히카의 인간적인 모습을 만나볼 수 있어 잔잔한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시대의 고통을 사색으로 승화해온 이 시대의 지식인 신영복. 그가 전작 강의 이후 10년 만에 새로운 작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담론을 소개합니다. 지난해 겨울을 마지막으로 지난 25년간 몸담아온 대학 강단을 떠난 신영복. 담론은 그의 강의를 녹취한 원고와 강의 노트를 기초로 만들어진 책인데요. 저자는 동양 고전에 담긴 사상들은 무엇보다 인간을 중심에 둔다고 합니다. 동양 사상이 갖고 있는 조화와 균형감,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관점은 세계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유연한 틀이 된다고 강조하는데요. 시경, 주역, 논어, 맹자 등 고전을 현재 우리 사회에 연결해 흥미롭게 풀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는 저자의 자전적인 글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특히 수감 생활을 상세히 털어놔 저자의 당시의 심경과 강건한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구해줘,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등 로맨스와 판타지 소설을 통해 한국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프랑스의 소설가 귀욤 미소. 그가 이번에는 짜릿한 스릴러를 선보입니다. 소설 센트럴 파크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아침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서 함께 수갑이 채워진 채 눈을 뜬 두 남녀. 파리의 경찰 알리스와 더블린의 재즈 피아니스트 가브리엘인데요. 전날 밤까지도 각각 파리와 더블린에 있었던 두 사람은 어떻게 뉴욕 센트럴 파크까지 오게 된 걸까요? 하나씩 퍼즐을 맞춰가며 풀리는 수수께끼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긴장감을 더하는데요. 치밀하게 짜여진 스토리와 감각적인 문장은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센트럴 파크는 귀욤 미소 특유의 로맨스에 스릴러가 더해져 그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함축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에 어려운 한자로 쓰여진 예시,
고시는 무조건 어렵다는 편견을 갖게 되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예시를 이야기로 풀어낸 책, 예시 속의 숨은 인문학을 소개합니다. 100권의 역사서를 읽고 1000권의 소설을 읽고 10,000권의 에세이를 독파한다 해도 결코 만나지 못할 스토리와 인문학이 시 속에 있다고 말하는 저자 이상국. 그는 독자들이 예시를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감성과 사색을 더해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냈는데요. 두보, 정철, 허균, 소동파 등 촌철살인의 미학을 보여주는 예시 속에서 숨은 인문학을 발견합니다. 시 속에 담긴 시인의 삶과 생각, 더 나아가 그 시를 쓴 시대에 대한 애환과 풍자, 역발상과 관찰력 등을 통찰해 독자들이 예시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예시 속에 숨은 인문학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예시를 현대식으로 풀어내 옛 시인의 감성과 삶의 성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을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건 기적이란다.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의 한 구절인데요. 아름다운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내 곁에 있는 가족이라는 사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o the world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 Hello, hello. There is no place I cannot go. My mind is muddy, but my heart is heavy, does it show? I lose the track that loses me, so here